또 새롭게 알게 된 게 그 당근마켓에서 집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제주도는? 네. 저는 이제 초기 자본이 많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한 달 만에 그럼 1,0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예약이 8월까지 잡혀 있으니까. 지금 제주도 사는 데가 그럼 평수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100평 조금 넘습니다. 100평 넘는 주택에서. 네, 그렇죠. 원래는 근데 불과 8개월 전까지는 그렇죠. 원룸에? 그렇죠. 8개월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원룸, 월세 50만 원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럼 그 8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8개월 사이. 처음에 뭘 했어요? 그냥 항상 제 나이 그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취업과 창업 이 네. 사이에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상 저 역시 취업 준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4학년 때 이제 미국에 반도체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미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같이 수영장을 갔었어요. 네. 수영장을 갔는데 거기 있는 친구가 저희 보고 수영복이 왜 그러냐고, 래시가드 입잖아요, 저희들은. 네. 그거를 불편하게 왜 입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몸이 좋지도 않고 내가 만약에 몸짱이었으면 래시가드 안 입었을 거다라고 말했죠. 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한 친구가 사실상 몸이 엄청 큰 100kg가 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몸짱이 아닌. 네, 몸짱이 아닌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이제 나한테 먼저 집중하는 게 먼저일 수 있구나. 그런 거가 중요하게 생각해지면서 돌아와서 난 창업이다. 일단 실패하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거를 그쵸. 해외에 연수 가서 느낀 거네, 그죠? 네, 그렇죠. 하라는 반도체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원래 학과가 네. 그런 쪽이셨나 봐요. 전공은 기계과를 전공했고요. 네. 컴퓨터랑 창업을 연계로 했습니다. 그럼 원래 대학교 때 창업 관련한 수업들을 듣긴 했는데 네. 그때는 창업할까 취업할까 고민의 기로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게 빵 터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내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셀링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쇼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쇼피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쇼피로 이제 블로그랑 이제 쇼피랑 동시에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쇼피를 하기 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네, 그렇죠. 핫했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핫한 만큼 그러니까 실패했죠. 그러니까 사입을 했었는데 네. 칼림바라는 악기를 이제 20개를 사입을 했어요. 중국에서. 네,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이제 사입을 했는데 이제 2개 정도 팔고 그 재고가 지금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20개를 사왔는데 2개밖에 못 팔고. 네,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그래도 나름 이제 분석을 했다면 제가 분명히 지금 잘 팔고 있는 그런 업체들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나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 이제 도달한 게 브랜딩의 중요성인 거죠. 그러니까 구매랑 리뷰 건수도 역시 브랜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매랑 리뷰 건수가 잘 쌓여 있는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브랜딩이 되면요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가격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다른 오픈마켓 쿠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브랜딩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럼 내가 다시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때 그거를 한번 아픔을 보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다음 스텝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으로 이제 제품을 팔기 전에 그냥 그 제품 자체만으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은 없을까 하다가 쇼피를 알게 됐죠. 쇼피. 한국에서 브랜딩이 안 될 바에 해외에다 갖다 팔자. 그렇죠. 해외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 판매자보다 그냥 그 제품 그걸 보고 사는 거니까. 한국이 브랜딩이잖아요. 네, 쇼피는. 그렇죠. 네. 그렇죠. 쇼피가 뭐예요? 쇼피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쇼피는 이 해외 역직구 판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나? 잠시만요. 동남아의 뭐 옥션, G마켓 이렇게 보면 되나요? 쇼피는 이제 흔히들 말하기를 이제 동남아의 G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동남아의 오픈마켓인데 네, 그렇죠. 거기다 물건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한국 물건을. 그렇죠. 그럼 어디를 타겟으로 하셨어요?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처음 입점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영어로 CS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서 조금 판매자가 진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쇼피를 시작하고 뭘 해야 되나요? 처음에 어떤 스텝으로 해야 돼요? 쇼피를 진행한다면?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일단 내가 어떤 국가에 입점을 할지 국가를 설정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샵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야죠. 내가 어떤 제품의 카테고리를 판매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뭐 국내에서 뷰티 쪽 제품들에 관심이 많고 구매도 자주 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제품들을 할인을 하겠다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연계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잘 팔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이제 그거에 맞게 샵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뷰티 쪽이라던가 패션 이쪽은 뭐 그 제품의 그 실용성보다는 그 제품의 그 브랜딩, 디자인, 어떤 브랜드가 만드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신뢰도를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라던가 뭐 샵 로고, 샵 네임 이런 것들을 그거에 반영을 해서 지어야죠. 제가 예를 들어 상품 하나를 올리는데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뭐 동영상도 이제 넣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상품 하나를 올리는데 1에서 10까지의 정성을 쏟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요 처음에 이제 올릴 때는 5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 많은 상품을 올리는 전략을 취했고요. 네. 그렇게 상품을 이제 적게 에너지를 들여서 올리니까 많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에 남들이 2개, 3개 올릴 때 저는 10개, 20개씩 가능한 거예요. 물론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00개 정도 제품이 쌓였을 때 이제 쇼피 안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라고 어떤 제품이 페이지 뷰가 많고 어떤 제품이 방문자 수가 많은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장바구니에 사람들이 넣는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요 그 100개 중에 그런 유입률이 높은 제품 1등에서 5개까지 이제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제품이랑 유사한 제품 10개를 그 다음날 다시 리스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110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순위가 또 나오죠.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순위 안에 든 제품이랑 유사한 제품 10개를 또 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감으로 올렸겠죠. 처음 100개는 네. 저의 소싱 능력 감에 의해서 올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리스팅하니까 이런 게 일종의 최적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상품을 소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제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아까웠거든요. 어차피 소싱 능력도 없는데 이거 어떤 제품이 팔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일단 양으로 많이 올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이제 국내 판매까지도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매업자분들을 컨택을 해갖고 올리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올려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올리나요? 일단은 뭐 단계별로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맨 처음 시작하시는 리셀러 분들이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오픈마켓이 내 상품의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들을 쇼피에 리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리스팅을 하게 되면 판매자분들이 그 제품을 보고 이제 구매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도에 있으니까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집하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물건을 직접 집하지로 택배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제품을 직접 수령해서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는데 이 배송 대행지의 역할은 제품을 대신 수령해주고 파손이라던가 하자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재포장을 해서 이 제품을 집하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집하지라는 게 쇼피 그 국가로 보내주는 곳을 말하는 거죠. 국내에 있는 쇼피 이제 집하지 그러니까 출국을 하기 전에 물류센터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매자에게 배달이 되는 거죠. 그게 일단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였죠?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한국 쇼핑몰에서 사서 동남아에 있는 고객한테 보내주는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아서 그걸 다시 이 동남아로 보내주는 그 물류지에다가 보내는 프로세스가 어려우니 배송대행지를 통하면 국내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배달이 오고 배송대행지에선 색깔 맞나 뭐 문제 네, 없나 그렇죠, 확인한 뒤에 거기 쇼피로 보내주는 물류창고로 보내주면 여기서 동남아로 다시 재배달을 네, 해주는 구조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거를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그냥 처음에는 막 마구잡이로 올렸나요? 카테고리 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제품을 올렸어요. 진짜 마구잡이로 올렸어요. 막 그러잖아요. 뭐 짜파게티 올리면 잘 팔린다. 막 뭐 이것저것 음식만 올리는 분도 계시고. 네, 그쵸.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제 이제 주변의 지인들도 셀러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저랑 전혀 다른 전략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싱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최대한 많은 상품을 일단 올려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로 그 다음을 진행하자 이거였는데 한 셀러는 처음부터 소싱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하나를 올리는데도 번역도 하고 사진도 직접 찍어요. 직접 찍고 이제 동영상도 첨부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가 하나 올릴 시간에 저는 10개를 올리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 매출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더 낫다 그리고 이 방법이 덜 낫다 이렇다기보다 이렇게도 매출이 일어나는 전략으로 될 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각자에게 맞는 네네.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쇼피를 해서 얼마나 매출이 순이익과 매출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서 월 매출이 지금 3월 기준으로 3천 달러가 넘었죠. 싱가포르 달러, 3천 네, 달러. 싱가포르 달러 3천 달러가 넘어. 한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 하면 한 8, 90만 원 정도. 네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9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고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걸로 제주도에 100평 살 수는 없잖아요. 아, 안 되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그래서 스텝을 밟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니까 쇼피를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제품들이 이제 인기가 많고 어떤 제품들이 어떤 그 시즌, 뭐 시즌이라고 하면 계절이 될 수도 있고 연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상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 눈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 도입을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쿠팡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동남아에서 잘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인사이트가 생기니까 네. 그거를 한국 쇼핑몰에 다시 또 올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제품들이 지금 저의 주력 상품은 아니지만 네. 시작을 하게 된 그런 디딤돌의 역할은 충분히 했죠. 그럼 다시 이제 국내 셀러로 다시 돌아온 거네요. 스마트 스토어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쿠팡?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쇼피에서도 계속 느꼈던 부분이 리셀러의 한계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한 재고를 내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소비자가도 내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고 네. 품절이 났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변수들이 많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리셀러로 어떻게든 매출은 발생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겠다. 그 다음 단계가 위탁 업체랑 계약을 맺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위탁 업체 계약을 하나하나씩 이제 늘려가는 거죠. 어떻게 늘려가냐면 제가 처음 위탁 업체 맺은 그 업체는 그냥 다짜고짜 제가 메일을 보냈죠.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 단기간 안에 이 정도의 매출을 이제 발생시켰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더 괜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해 주신다면 더 좋은 성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100개를 보내니까 그제 한 두세 개의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두세 개 업체를 나의 위탁 공급 업체로 그렇죠. 계약을 한 거네요. 위탁 공급 업체 계약이 되면 일단 공급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그냥 기존의 그 뭐 도매매 이런 사이트에서 얻어온 네. 그 공급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괜찮은 거죠. 괜찮고 내 마진도 더 괜찮은 거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아지면 매출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매출이 높아지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위탁업체 계약을 맺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위탁업체 계약은 첫 번째를 맺은 거를 통해서 쌓아온 매출로 이제 보여드리니까 훨씬 더 수월했죠. 근데 처음에 위탁업체한테 큰 소리 땅땅 쳐서 잘 팔겠습니다 하고 갖고 왔는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위탁 업체에 맺은 그 업체들의 제품들은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격을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그런 판매자분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맺은 제품들은 항상 괜찮았어요. 애초에 잘 팔리는 물건에 제조사한테 근데 컨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그냥 오픈마켓에 있는 걸 올려서 그렇죠. 팔아요. 그렇죠. 도매매나 이런 그렇죠. 그냥 B2B 오픈마켓.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도매 사이트긴 한데 가격 자체가 많이 소매매라고 불릴 정도로 그죠. 네. 네이버 최저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위탁 계약이죠. 제가 맺은 거. 그럼 처음에 쿠팡에 올릴 때는 어떤 물건들을 위주로 어떻게 올린 거예요? 쿠팡 제품 역시 이제 뷰티 쪽으로 왜냐하면 쇼피에서 제가 그쪽으로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이 정도 기간 안에 이 정도 매출이 발생하네? 근데 내가 가격을 좀만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 나 진짜 더 잘 팔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진을 줄이지 않고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온 생각이 이제 안 되겠다. 뭐 거절 당하더라도 연락을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 그냥 업체에 메일 보내고 전화 돌리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응답률이 10%도 안 됐으니까 되게 저조한 편이잖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되자라는 생각으로 했죠. 그렇게 시작이 돼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지금 쿠팡에서 그러면은 매출, 순이익 어느 정도 나오세요? 쿠팡은 이제 제가 4월 달에 이제 샵을 하나를 더 개설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샵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샵은 4월 기준으로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고, 매출이? 네, 매출이. 두 번째 샵은 4월 23일 날 샵을 입점해서 한 일주일 동안 57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네, 1,000만 원 내외 됩니다. 그다음에 쇼피에서 이렇게 나오고 국내 쿠팡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요걸로 해서 이제 제주도에 100평을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된 건가요? 초기 자본금이 이제 온라인 셀링을 하면서 마련이 됐고 그러면은 제주도에 100평을 살게 된 이야기 요걸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아, 이제 예. 제가 지금 뭐 제주도에서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9번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9번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사실 제주도에 이런 수요가 예측이 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해외로 많이 못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여행에 대한 욕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행 욕구가 고스란히 제주도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주도에 간 건 아니고요. 막연하게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런 생각들이 오버랩 되면서 에어비앤비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고.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이제 준비하려면 뭔가 건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 스토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네. 제주도에서 집 구하기가 서울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갔죠. 네. 부동산에 가서 이러이러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있는 집을 찾았고요. 뒷마당에서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넓은 집을 찾았어요. 네. 그렇게 가니까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매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찾는 거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가 아니라 농가주택과 같은 그런 되게 제주스러움이 담겨있는 옛스러운 집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담 있고 네, 오래된 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들은 부동산에 매물이 없고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 이런 데에 아름아름해서 많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 커뮤니티 카페를 이제 다 가입하게 됩니다. 다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매물을 쫙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네. 좀 나오고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그 당근마켓에서 집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제주도는? 네. 집 거래랑 차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당근마켓에 집을 올려놔요? 진짜로 당근마켓에 막 집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부동산보다 매물이 더 많더라고요. 내 집 사갈 뿐. 네. 아니, 그렇게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이랑 카페 이제 활용해서 집을 많이 봤고요. 한 50개가 넘는 집들을 봤죠. 50개가 넘는 집들을 직접 가서 돌면서 봤어요. 네, 직접 돌고 카페에서도 사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1차적으로 필터링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에 부합하면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0개여만의 집을 찾아본 후에 지금 있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50개 정도 돌아다니셔서 네. 뭐 가격적인 부분은 어떠셨어요? 가격적인 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집들은 연세가 평균적으로 한 1200에서 150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계약이죠? 아, 네, 맞아. 연세라는 게 육지에서 집 계약을 하면 월세, 전세 이런 월세죠. 개념이 네.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좀 특이하게 연세 개념이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1년짜리 일시불로 내버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세 계약이 많아서 연세집을 이제 알아봤고요. 제가 찾은 집은 연세 600에 보증금 300이었거든요. 되게 엄청 저렴하죠. 저렴하네요. 그죠? 네. 되게 원래 1200에서 1500 정도 한다고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외부에 있거든요. 화장실이 외부에 있으면 되게 불편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오래 거주할 사람이 대상이라면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게 큰 불편함일 수 있는데 1박 2일, 2박 3일 이 정도 여행을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불편함이 어쩌면 특별함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커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푸세식 화장실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 봤을 때 세면대랑 샤워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변기만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있어. 그럼 수도꼭지로 씻어야 되는? 네. 샤워를 하려고도? 그렇죠. 다셨어요? 네, 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괜찮아서 아직은 뭐 젊으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면대랑 샤워 시설은 달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세면대, 샤워 시설 달고 도배하고 장판 깔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수 비용으로 잡히잖아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600보다는 보수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세집보다 저렴한 건 사실이죠. 사실 에어비앤비도 집이잖아요. 집을 이제 예쁘게 꾸며서 이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업인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초기 자본이 많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 셀링에 묶여 있는 돈도 굉장히 컸고 그런 다양한 현금이 엄청 묶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 인테리어라던가 가구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했어요. 네. 인스타그램은 이제 제가 팔로워가 굉장히 적은 상태였죠. 600명대였는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쿠팡 위탁업체 계약을 그 맺은 핵심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진 건 비록 없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성장성을 봐주세요. 이 마인드로 인스타그램, 뭐 인테리어 업체 분들에게 DM을 쫙 또 돌립니다. 네. 또 한 100개를 또 돌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응답률이 높지 않았죠. 한 10% 내외로. 네. 근데 100개의 DM을 보냈는데 10%면 10군데에서 응답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패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그 연락이 되는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의 그 패기를 좋게 봐주신 분들이 협찬을 이제 해주셨죠. 그리고 그 업체가 12개의 업체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료로 제품이라고 하면 가구라던가 카펫, 그리고 뭐 벽지, 조명, 뭐 러그 이런 것들을 다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쿠팡을 키우는 전략, 뭐 에어비앤비를 구축한 전략, 이게 별개의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쿠팡의 위탁 업체를 하나씩 늘려가는 이 방법이 고스란히 에어비앤비를 완성시키는, 에어비앤비 계약을 맺어가는 그런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제가 볼 땐 중요한 거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네, 맞아요. 그거 안 두렵죠. 네. 거절 100번 당해도 101번째 누가 해준다 그러면 그거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지금 집이 이제 2채 있고 네. 한 채에서 사시고 한 채는 네, 게스트용. 고객분들의 네네. 숙박용으로 쓰시고 지금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그렇죠. 에어비앤비는 해보니까 어때요? 에어비앤비를 해보면서 느낀 거? 일단은 연세 600에 보증금 300 잡았으니까 900이잖아요. 근데 초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사실 그 비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어비앤비 창업을 한다면 내가 3개월 안에는 이 투자 비용을 다 뽑을 수 있을 견적이 나왔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3개월 정도 잡았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초기 비용은 다 뽑힌 상태입니다. 한 달 만에 그럼 10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예약이 8월까지 잡혀 있으니까. 좋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잘 되면 당연히 그 자체로 좋은 거잖아요.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할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가치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집이 안 되면 그 남는 공간을 저희 스튜디오로 생각할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대안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자체로 잘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본 거, 시도해본 걸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네, 맞아요. 이게 계속 되면은 실패를 해도 실패 나름대로 컨텐츠가 나오니까 또 상쇄가 되고. 그렇죠. 이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해보시면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블로그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블로그는 처음에 이제 쇼피하시면서 쇼피하는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블로그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죠. 맨 처음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쇼피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진짜 안 됐을 때 이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내 감정과 내가 오늘 배운 것들을 블로그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나씩 적기 시작하다 보니까 포스팅이 한 10개가 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제 봐주지 않았죠. 공감도 없었고 댓글은 당연히 없었고요. 근데 한 15개 정도 되니까 한 분이 질문을 처음으로 주시더라고요. 네. 쇼피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네. 주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했죠. 처음 안면식도 없는 분이 저한테 이제 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새로운 또 글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글로 다시 답변을 드리면 네. 블로그 자체의 유입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 블로그에 적혀져 있는 그 글들을 스크립트 삼아서 유튜브에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리소스들을 계속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방어가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저는 이제 체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체험단 활동을. 네, 체험단 활동을 이제 뭐 지난 영상에서 그 머니테이커 님 분이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구하는 법을 네, 맞아요. 알려주셨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제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픈 카톡방이라던가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체험단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거기에 다 등록을 하죠. 네. 뭐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공지글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네. 이제 거기서 내가 뭐 관심 있어하는, 내가 흥미 있어하는 되게 많죠. 맛집,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도 있고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승마 체험단도 있고요. 뭐 잠수함 체험단도 있고요. 배낚시.
네, 그런 거 네. 많죠. 그리고 오프로드 체험단 이런 것들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합하진 않죠. 근데 그것보다 그냥 재밌게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요소로서는 충분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맛집 체험단을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경험을 하고 블로그에 녹여내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잡아주신 키워드 말고 제가 잡은 괜찮은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제주도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공받았어요. 근데 제가 6월 제주도 2박 3일 여행 코스 이 키워드를 제가 잡은 거예요. 네. 잡았다라고 하면 검색량 대비 월간 포스팅 발행 건수가 적은 거, 그러니까 황금 키워드라고 하죠. 그런 걸 찾아낸 거죠. 이제. 네, 그것들을 제가 여러 개를 찾아냈으니까 이런 키워드들과 체험단에서 제공해주는 키워드랑 동시에 녹여내면 노출률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체험단 고용주 분들은 만족도가 훨씬 더 높고 음. 이제 재방문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간과 이제 생활비도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활용한다면 저는 이제 사실상 제주도 제가 있는 곳이 서귀포 쪽인데요. 남쪽이에요. 근데 동쪽이든 서쪽이든 체험단이 있으면 그냥 다 가요. 그러니까 차로 뭐 길면 1시간 거리인데도 그냥 가는 게, 제가 서울에서도 체험단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미용실 체험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고 30분 40분을 가요. 저는 그 30분 40분이 조금 아까운 거예요. 네. 지하철에서 크게 생산적인 일이 뭐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는 드라이브죠. 네, 드라이브고 그냥 여행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먼데도 좋아요. 그냥 드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그리고 조금 지루하다 하면 그 안에서 영상을 또 찍는 거죠. 너무 좋네요, 이거.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블로그는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뭐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또 제주도에서 하니까 제주도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 두 개씩 이제 얻어 가다 보면 제 에어비앤비의 사업과 또 연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장성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의 그 활용도가 단순히 그 수익이라고 하면 애드포스트밖에 없잖아요. 애드포스트 그죠. 수익은 지금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뭐 유튜브 수익도 되게 크진 않은데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인 거죠. 원래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를 키워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수익 창출 방법은 이런데 2차 비즈니스랑 연결시켜 가지고 네, 이제 수익을 폭발시키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이제 그렇게 사실 돈을 벌고 계시니까. 오늘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먼 길까지 네, 맞아요.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20대 초반 연봉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구독자 5,000명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돌린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월 매출이 1억이 넘고 순이익이 5천만 원이 넘는다. 순이익 팩트입니다. 5천만 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디자인이랑 스터디 카페, 주로 로고 디자인이나 아. 패키지 디자인, 넓게는 브랜딩까지.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차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딱 지금 21살이다, 빵원이다 다시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빵이 돼야 돼요. 1단계 일단 기본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빵이 뭐예요? 기본빵이 뭐냐면 저는 늘 전반적인 이해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하든 간에 세부적인 스킬을 먼저 키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식을 먼저 넓히는 데 집중한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부의 추월 차선 같은 마인드를 좀 잡아주는 책들,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일깨워주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먼저 1단계로 읽을 것 같아요. 1단계로 일단 돈에 대한 눈을 깨워주는 책을 읽는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일단 생각을 넓히는 거죠, 먼저. 맞아요. 사실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쵸, 완전 도움되죠. 포리얼 채널 구독해놓으면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토대로 거기 책들에 보면 이제 뭐 어떤 스킬 늘려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늘린다. 저는 대표적으로 좀 글쓰기나 아니면 마케팅, 이거 두 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두 개만 해도 이게 좀 사업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나머지도 따라오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 수준으로 키울 필요는 없고 내가 직접 어느 정도 해볼 줄 안다. 이 정도? 사실 그 두 개 한 달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책 읽고 여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이것도 인데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책을 읽으면 돼요. 아니면 강의를 들어도 돼요. 저는 강의도 몇 개 들었었는데 네네. 책을 무조건 두세 권만 읽어도 충분히. 그럼 책은 마케팅과 이제 글쓰기에 대한 책을 네. 추가적으로 읽는 거죠, 이제.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개발자야. 네. 그럼 훨씬 유리하죠. 네. 근데 내가 개발자가 아니야.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음. 그럼 그 분야로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일단은 모든 플랫폼에다 깔아요. 뭐 크몽이나 숨고 요즘 이런 프리랜서 마켓이나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 프리랜서랑 다를 게 없어요. 음. 그래서 프리랜서 마켓이랑 그리고 웹사이트를 진짜 조잡하게 하나 만들어요. 네. 그리고 모든 네이버나 이런 데 다 뿌려요. 예를 들어 아. 댓글을 다 달고 뭐 음. 지식인 이런 데 막 웹사이트 제작 어떻게 하는 거 물어보는 음. 사람들 있잖아요. 댓글 다 달고. 음. 그리고 카페에서 그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네. 음식 좋아하는 사장님들이 웹사이트 어떻게 만드나요? 뭐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런 데 들어가서 댓글을 다 달아요. 음. 저도 처음에 로고디자인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네. 그 댓글을 다 달면 그 기본적인 전제 금액을 싸게 해야 돼요. 아주 싸게. 네, 아주 싸게. 그냥 거의 나 이거 최저시급도 안 받고 한다. 왜냐면 최저시급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뭘 최저시급을 네. 받아.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막 이만큼 써요. 근데 무조건 연락이 올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남들보다 훨씬 싸고 약간 진정성을 어필하면 돼요. 내가 네. 뭐 대학생인데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로고 제작이 됐든 웹사이트 제작이 됐든 상세 페이지 대신 만들어 줍니다가 됐든 맞아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됐든 뭔가 하여튼 본인이 그나마 친숙한 거 하나 정해서 네. 크몽, 숨고 뭐 이런 모든 플랫폼에 일단 다 등록하고 네.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부터 블로그 뭐 이곳저곳에다가 또 다 글이나 이런 거 깔아놓고 네. 그래서 아주 싸게 해서 일단 고객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리뷰도 어느 정도 쌓이게 되고 네. 재구매라는 선순환이 돌게 돼요. 진짜 만족을 했다면 네. 뭐 10명 중에 1명만 재구매를 해도 이게 점점점 쌓이게 되잖아요. 그죠. 고객이 점점 네. 쌓이게 되고 리뷰도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럼 그 리뷰 보고 사람들이 계속 오고 이런 선순환이 굴러가요. 그럼 혼자 할 수 없는 정도가 되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네. 저도 한 2, 3주 지나니까 혼자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러면 프리랜서를 뽑아요. 아니면 금액을 올리던가. 그건 네. 개인의 자유예요. 네. 프리랜서를 뽑는다 가정하면 그냥 수익을 반반을 하는 거예요. 네. 일감은 내가 많다. 음. 반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음. 그렇게 해서 그 프리랜서 한 4-5명 뽑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일을 안 해도 돼요. 음. 일을 안 하고 관리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미 경지에 이르렀어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손님만 모아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감만 뿌려주는 거고. 네. 그렇게 하고 프리랜서가 사실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한 6, 7명? 8명까지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네,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관리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직원을 뽑았죠. 그래서 네. 이 경지에 이르려면 이제 직원을 뽑으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막 프리랜서 8명이었으니까 직원 8명 뽑아야지? 이러면 이제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프리랜서를 한두 명 줄여보고 직원 1명 뽑고 이렇게 처음에는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아주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그렇죠. 혹시 직원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일해볼 생각 없냐 맞아, 이렇게 맞아. 제안을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직원의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 정도만 하면은 뭐 사실 그냥 내가 특별한 기술 없으면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엄청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냥 지금 당장 크몽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사실 서비스 목록들 보면 네. 어설프게 따라 해가지고 맞아. 싸게 해서 서비스 맞아요. 해볼 만한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도전을 맞아요. 해볼 만한 거. 아니 왜냐면 이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안 된다고 해도 본인이 시간을 좀 낭비했다 정도지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다 망했을 때처럼 뭐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런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시간을 잃는 것도 아닌 게 배우는 게 생겨서 다음번에 그죠, 성공을 할 그 밑거름이 돼요. 저도 처음에 SNS 심리 상담이라는 사업을 먼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SNS로 그 사람이 헤어지면 뭐 위로해주고 약간 이런 심리를 약간 치료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사업에 자본이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웹사이트 만들고 인스타 마케팅하고 이런 거에서 거의 80만 원 썼어요. 이제 거기 호스팅 비용 이런 거 처음엔 잘 될 줄 알고 되게 비싼 걸로 했어요. 그죠. 막 무제한 이런 걸로 뭔지 알아, 해가지고 3년짜리로 그냥 맞아. 그리고 인스타 마케팅도 처음엔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돈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한 80만 원 정도가 깨졌더라. 근데 딱 주문이 한 건 들어왔어요. 3만 원. 근데 그때 되게 울컥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망했잖아요. 그때 배운 것들이 결국 디자인 사업을 성공시켰어. 그때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 모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문구에는 약간 반응을 안 하는구나. 이런 거를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그냥 만약에 로고 사업도 똑같이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돈 태워가지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엄청 싸게 하는데 막 한 건에 5,000원에 막 맞아요. 로고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하루 광고비를 뭐 3만 원, 4만 원씩 태우고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사실 이것도 망했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근데 이거가 이제 효과가 안 먹히는 걸 내가 알았으니 카페나 뭐 이런 쪽으로 침투해가지고 댓글로 다 해보고 맞아. 사실 돈 안 들이는 마케팅을 하시고 맞아요. 그게 선순환이 이제 돌기 시작하니까 결국 고객들 재구매나 입소문도 났을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이 엄청 확장이 된 거죠. 빠르게. 그쵸. 그러면서 거의 2달 전에는 밥도 못 먹던 20살 대학생이 네. 갑자기 이제 인생이 역전하게 된 거지. 네. 근데 이게 누구나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음. 똑똑하지 않아요. 저 수능 거의 평균 5등급 맞고 지방대 갔고 네. 뭐 IQ도 지금도 검사하면 간혹 2자리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방법 전반적인 이해도 높이고 스킬하고 음. 실패 몇 번 하고 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도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 버는 건 넘어지면서 안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려면 리스크를 져야 되잖아. 넘어지는 리스크를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리스크를 안 지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해. 이런 놀부심보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다 해서 다시 레드오션이 돼서 돈 벌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걱정이 많아요. 네. 그 걱정 중에 디자이너 출신도 아니고 아니면 웹사이트 만드는 뭐 코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돈 받고 서비스 하는 게 괜찮냐? 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싸게 파는 거고 근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환불을 해주면 돼요. 돈을 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일단 최대한 만족시키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보면 저희 직원들한테 던지는 거 보면 그 제품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상품의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제품의 서비스라 생각해요. 로고 디자인을 맡긴다면 사전에 상담도 있을 거고 뭐 그분들이 수정해달라면 수정하는 관리도 있을 거고 네, 엄청나게 네. 많단 말이에요. 그죠. 단순히 그 로고 디자인 하나만 있는 거는 5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음. 다른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어. 그리고 막 질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어차피 10,000원인데 그냥 환불해주고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뭐 후기도 없고 포트폴리오 없고 아예 제로인데 누가 저한테 사겠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로고 디자인 사업 시작할 때 거의 12시간 만에 포트폴리오 한 30개 만들었거든요. 그 요즘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웹사이트도 그렇고 로고 디자인도 그렇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 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라 하면은 사기 아니냐. 그거를 수정을 하면 되죠. 네. 가져와서. 그리고 그거를 거짓말을 안 하면 돼요. 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 근데 싸니까 어차피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30개를 정도로 만들고 그냥 브랜드명을 바꿔서 넣어요. 뭐 웹사이트 제작이라고 하면 아이맵이나 윅스에 들어가면 템플릿 한 200개 있어요. 막. 네. 그럼 거기다가 대충 사진만 바꾸고 텍스트만 바꾸고 뭐 쭈꾸미집 만들고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10개 제가 지금 하면은 1시간 만에 10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돌리니처럼 되고 싶은 20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저도 20살 때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믿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부자는 선택받은 자가 된다고 늘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삶을 살았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대부분의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안 해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안 해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쵸, 이제 그쵸.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아시잖아요. 주변에는 저희 주변엔 저희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좀 믿게 해주고 싶었고 오늘 23살에 월 5천만 원 순이익을 내고 있는 네. 돌리니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붕어빵 파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원래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네. 지금 말씀을 하셔서 월 매출이 얼마나 그럼 되세요? 적으면 4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월 매출 5천. 연에 거의 5억, 6억 정도 맞아요. 하는 거네요. 5억 좀 넘게. 붕어빵 팔아서 그렇게는 안 아니요, 하실 아니요. 거고. 붕어빵은 따로. 네, 붕어빵 재료를 뭐 납품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 걸로 그러면 월 5천만 원을? 방수천막이라고 트럭 뒤에도 쓰이고 그 농촌에서 또 쓰이고 네. 고추 말릴 때나 이럴 때 쓰이는 방수천막을 팔고 있습니다. 방수천막 그 파란색. 네네, 파란색. 방수천막을 팔아서 월 매출 5천만 원. 온라인으로 파시는 거예요? 네, 온라인 네이버랑 쿠팡 두 가지에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방수천막이라는 아이템이 되게 생소하거든요. 그쵸. 보통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키워드 찾고 뭐 할 때도 방수천막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방수천막이라는 아이템을 찾게 되셨어요? 저희 엄마가 방수천막 제조하는 공장에서 한 10년 넘게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축구를 했었는데 네. 제가 축구를 그만두고 군대 가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엄마 회사에서 알바하면서 돈이라도 모으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5개월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천막 시장이 좀 양아치스럽다 해야 되나? 좀 네. 비효율들이 네. 있었다. 네. 정보의 비효율도 많았고 이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어머님이 공장 주는 아니시죠? 네, 그냥 직원이에요. 네. 직원이. 또 혹시 보시면서 뭐 어머님이 사장님이니까 막 이러면서 또 금수저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직원이셨고 네, 제가 그 가서 알바하는데
그래서 제작하는 일을 했거든요. 네. 천막 제작하는 일을 했었는데 오면 거래처 사장님들이 와요. 네. 오면은 가서 모르는 척하고 가서 이런 거 어디에 쓰여요? 뭐 아니면 이런 거 얼마에 팔려요? 소비자들한테 네. 했는데 원단이 진짜 다양하고 네.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성능도 천차만별. 네. 근데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저도 처음 갔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되고 엄마는 이제 다 아니까 물어봤죠. 이거는 왜 얼마고 이거는 왜 얼마고 똑같아 보이네. 근데 이제 사장님들도 제가 이제 이게 뭔지 아니까 갖다 드리면서 이거 얼마에 파시나요? 했는데 이거를 되게 좋은 척하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것도 검색을 해봤죠. 그분들은 소매업자이신 거고. 네네. 그죠.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이제 알고 보니까 좀 수준 낮은 걸 좀 비싸게 파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어렵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 소비자층이 40대, 50대가 주 소비자층인데 말도 되게 어렵게 하고 제가 천막 일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전문 용어로. 네, 그리고 구매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해볼까 해서 회사 대표님한테 제가 만나가지고 이거 제가 거래처로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냐. 초반에 몇 달 성장하는 동안 좀 싸게 해달라 네. 해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이거였습니다. 방수천막. 방수천막을 그럼 주로 최종 소비자분들이 어디 쓰세요? 트럭 뒤에도 쓰이고요. 네. 그리고 공장에서 바깥에 물건 적재하는 곳에서 덮어놓을 때. 네, 덮개용으로도 쓰고 진짜 다양해요. 엄마도 지금 그거를 못 정할 정도로 되게 다양해요. 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저는 보니까 축제에서도 축제 뭐 가림막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쵸. 뭐 축제에서 행사 부스 만들어도 뭐 그런데 네. 방수천막 덮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서 커튼형으로 걸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씁니다. 방수천막. 저도 그 정도로 다양하게 쓸 줄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 주 유통처는 스마트 스토어인가요? 네, 스마트 스토어 쿠팡 한 반반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비율 반반 정도. 이거 여담이지만 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그 군용 수송 차량 뒤에 보면 호루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해요. 맞아요. 호루도 팔아요. 진짜요? 호루 되게 두껍잖아요. 네, 파란색하고 다르게. 네. 저도 천막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살았는데 그니까요. 그 매일매일 주문서가 오거든요. 주문서가 가득해가지고 몇 장씩 오니까 이게 이만큼 수요가 있구나. 전 아예 모르던 세상을 이제 알겠던 거죠. 이게 그러면 첫 사업이신 거예요? 사실 첫 사업은 아니고 네. 그 전부터 제가 온라인으로 남성 의류 쇼핑몰도 해보고 전자책도 2권 정도 써서 네. 팔아보고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돈 안 드는 건 많이 해봤거든요. 네. 사업이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그거 한번 해본 게 다인데 그때는 쫄딱 망했거든요. 네. 의류 쇼핑몰 그때도 이제 돈 안 들이고 시작한 거긴 한데 친구 둘이가 그걸 시작했어요. 저는 아예 아니고 둘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한 명이 하기 싫다. 돈 안 되니까 재미없으니까 하기 싫다. 영서아 네가 해볼래? 이렇게 해서 그럼 난 뭐 경험 삼아 해볼게 하고 이제 합류해서 저 약간 교체식으로 네. 교체 투입이 된 거예요. 땜빵으로 이제. 네, 땜빵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완전 처참히 망하고 그게 아마 이번에 했을 때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그때 그러면 옷은 동대문에서 떼다가 네, 초짜들한테 샘플을 잘 안 주고 그때 막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 팔아보겠다. 그 대차게 다 까였죠. 그때도 약간 까이는 경험 많이 해보고 진짜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절당하는 연습도 많이 한 네. 거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네. 카테고리니 뭐니 이렇게 기초적인 거 맞추는 것부터 다 이제 지식이 쌓인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에 5천만 원씩 파는 그런 단계로 간 거죠. 천막은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해도 더 잘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때 강의도 미친 듯이 보고 책도 미친 듯이 보고 바로 시작했죠. 그래서 운이 여러모로 다 좋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성공하신 분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 운을 잡는 것도 실력이니까. 뭐 보통 어머니가 방수천막 공장에 일한다고 다 방수천막 유통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자네들이. 이 스마트 스토어를 그러면 지금 그래도 방수천막 팔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전에 실패도 하고 하면서 좀 쌓인 꿀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꿀팁.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스마트 스토어 제가 시작할 때 저는 잘하는 업체들 쫙 봤어요. 쫙 보면서 상세 페이지도 다 보고 특히 리뷰를 봤거든요. 네. 리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별점 낮은 순으로 거기에 그 사람들의 니즈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 갖고 와가지고 차별화를 둘 점들을 그거를 제가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서 만들었더니 첫 달부터 되게 잘 됐어요. 뭐 포장이 너무 대충 와요. 네, 이제 맞아요. 포장에 신경 써야 되겠구나. 네. 배송이 너무 느려요 하면 배송 무조건 빨리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네. 이물질 그런 것도
있었고 어. 꿀팁보다는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실행력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미루면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바로 저기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그거부터 했어. 일단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대표님이 너무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코뼈가 이렇게 뭐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네. 그걸 기부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네. 그러고도 그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그 강연을 들으러 온 모습을 보고 저는 그게 너무 감명 깊게 진짜 기억에 있어요. 아직도. 운전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차역까지 해롱해롱하면서 이렇게 아. 기차 타고 왔어. 그래서 제가 또 기억에 참 남습니다. 이게 실행력이 안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평균의 사람들이 너무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맞아. 그래서 그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저도 10개 머릿속으로 구상하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2-3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실행력이 그렇게 좋으세요라고 하거든요. 네. 대부분은 10개를 생각하고 10개 다 안 하니까 진짜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좀 밑바탕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 사업하고 뭐 다 좋은데 돈 버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 네.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음. 가장 1번이 마인드라 생각하거든요. 네. 실행력이라고 할까 생각은 했는데 사실 실행력도 마인드가 되어야 따라오는 그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인드. 네. 마인드 얘기를 하면 저가 진짜 또 운이 좋았던 게 네. 가장 처음 읽은 책이 또 마인드에 관련된 책이고 마인드. 초반에 읽은 책들이 다 그런 부자들의 마인드, 성공 마인드셋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을 초반에 읽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운이 좋았다면 제가 완전히 백지로 읽었다는 뭐 책을 이 말이 맞고 틀린가를 거의 아예 안 따지고 편견 없이 읽은 거죠. 완전 그때는 그냥 와 이러면서 다 와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게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었던 동력을 만들어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탄탄해질 거고 마인드는.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편견 없이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거 살아오면서 또 내가 막 뭔가 생활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으면서 그 뒤에는 뭔가 마인드셋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책들을 읽더라도 그게 다 필터링이 걸쳐져서 맞아요. 받아들여져가지고 이거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책 팔아서 돈 버는 거지 뭐. 네. 이런 생각으로 다 이제 막다 보니까 마인드가 잘 안 변하는 그게 있는데 어린 나이에 편견 없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좀 마인드가 많이 전환된 네. 그게 운이 좋았다라고. 네. 네. 그럼 본인이 볼 때 그 부자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사업하시고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네. 부자들의 뭐 공통적인 뭐 그런 게 있나요? 보여지는 특징이나 이런 게? 낙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낙천이랑 낙관이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낙천은 약간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음.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낙관적인 게 특징인 것 같은 게 이유를 대더라도 이유는 누구나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이유를 만들어내고 그 이유가 같아요. A랑 B가 같은데 이 이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다른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은 냉소주의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낙관적이에요. 네. 그럼 이 냉소적인 사람은 같은 이유를 핑계를 대기 위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레드오션이에요. 그 A라는 사람은 이거를 핑계 대기 위해서 쓰는 거죠. 같은 이유라도. 근데 B라는 사람은 이 스마트 스토어가 레드오션이지만 어떻게 할까? 그 관점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또 어제 블로그 포리오님 블로그를 또 보고 갔거든요. 네. 되게 공감됐던 게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계 없죠. 네.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없고 그쵸.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계 없어요. 진짜 그 말 되게 공감했어요. 박용후 관점 디자이너님이 이제 네. 책에 쓰신 말인데 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한계가 없다. 네. 보통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 비판론자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똑똑해 보여요. 왜냐면 그거 안 돼.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한 90%는 사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말이 맞게 되는. 그러니까 맞는 비율이 많으니까 똑똑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변화를 만들거나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책에 써놓으셨는데 저도 그게 공감돼가지고 한번 적었었거든요. 놀면서도 월에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선에서 월에 얼마를 벌고 계시죠 지금? 월에 순수익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한 2천 이상 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에 2천 이상. 아니, 지금 뭐, 나이가 근데 어떻게 개미 되세요? 목소리는 제가 돈 밝히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나이는 이제 네. 만 27살. 27살에 월에 2천만 원 순수익. 야, 근데 또- 제가 이것만 네.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 사업에 한해서는 이 또 사업 다른- 한에서 2천이면 다른 사업 다 합쳐서는 더 많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이 일이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는데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게 첫 사업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부터 뭐 오픈마켓 그 다음에 F&B 카페랑 네. 와인바 다 온오프라인을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네. 다 해보다가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 만나던 사람만 만나게 되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가들만 만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필드의 사람들을 만나서 좀 사업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이 모임이 이렇게 커진 거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모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저- 이제 좀 네. 이해하기 편하시려면 커뮤니티 모임, 뭐 와인 모임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고 그 이해하시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커뮤니티 모임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듣기로 일주일에 뭐 많이 일을 해봐야 한 대여섯 시간 일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네. 어떤 식의 구조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객을 해서 네. 오프라인으로 이 교류의 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오프라인 모임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온라인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모임을 할 수 있고 저가 일단 하고 있는 사업이 오프라인 쪽이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온라인으로 우선 뭐 플랫폼이 됐든 자사가 됐든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미리 다 결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곧 참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게 곧 매출이고 뭐 참갑이 곱하기 인원수가 되면 그게 매출이에요. 그 회당 모임의 매출. 네. 근데 거기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모임의 형태는 좀 파티형 모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식재료비, 인건비, 주류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떤 분들이 그 모임에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럼 보통 네. 모임이 있으면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남녀가 소개팅의 목적의 모임이다라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교류라든지. 모임의 테마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진짜 소개팅형 네. 모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소개팅용 이런 짝짓기 모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만날 데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제가 추구하는 모임은 이제 미국식 홈파티라는 키워드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 한 3층짜리 집에서 6명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거든요. 네네. 미국인 룸메이트들이랑.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홈파티를 벌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친구의 친구까지 다 불러서 그냥 한 번에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되게 자유롭고 얘가 몇 살인지 얘가 이름이 뭔지 백그라운드는 중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친구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한국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생경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국 문화에 내가 적용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스탠딩으로 진행을 하고 파티가 반말로 진행이 돼요. 오자마자 그냥 바로 인사가 반말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지기 컨셉이어서 왔어? 딱 이렇게 어. 시작이 되는. 그래서 당황해요. 근데 갑자기 네 이러는데 야 우리 친구잖아. 딱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어쩐지 오시면서 그냥 바로 반말을 박아버리시더라고요. 예, 저 거의 할머니한테 반말 박는 사람이어서. 여기서 네. 이게 되게 미국물을 드셔가지고 그런가 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이 난무하는 컨셉들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좀 친구 같은 컨셉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더 이게 빨리 터졌던. 그러니까 더 빨리 친해져요. 반말을 하니까 일단. 그러면은 재방문율이 어때요, 보통? 저희 그런 리텐션 비율을 측정을 했을 때 20%대.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오는 게. 그리고 저희는 그 단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야 나 또 어. 왔어 뭐 이렇게 오고. 보통 모임을 네. 하면 참여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는 5만 원 정도. 5만 원? 네. 하루 밤 그냥 2시간. 와서 노는 거. 2시간이요? 2시간 논데 5만 원. 그럼 뭘 지원해줘요? 술, 음식, 프로그램. 술은 무제한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와인바를 했다 보니까 네. 이런 주류 같은 거에 아무래도 빠삭하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기로는 직장 경험이 없다, 뭐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하는 20대 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점에서 이제 20대 분들한테 좀 적합할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로고 사업을 하려 그래. 그러면 로고 디자인, 뭐 포토샵 다루는 거나 그쵸. 일러 다루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인풋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소셜링 사업은 기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제가 미국식 홈파티 하는데 뭔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애들 나 같은 애들 모아서 야 오픈마인드 애들만 다 모여 이런 식으로 모여서 걔네랑 그냥 노는 게 다인데 그래서 제가 놀면서 돈 버는 거라고. 진짜 그 말 그대로 놀면서 돈 버는 네. 느낌. 한 코로나 이전에 그 언어 교환의 맞아요. 테마로 모임을 운영을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그분은 외국인 풀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자산인 거예요. 외국인 친구들 풀. 맞아요. 그래서 외국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한국 여자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외국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한국 남자분들이 오시거나 이런 느낌으로 테마를 네네네.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취향, 관심사. 그걸 가지고 네네.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 하면 20대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은 공간이 어쨌든 필요해요. 네. 그 공간에서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트레킹 모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한강 다 같이 한 바퀴 걸면서 근데 그걸 돈 내고 걸어요. 근데 이 돈이 당연히 그냥 나 혼자 한강 걸으면 그냥 공짜로 걷는 게 낫죠? 그쵸.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이거의 핵심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을 모아준 대가로 돈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걸으면서 거기서 어쨌든 걸어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걷는 거 좋아하고 이런 뭐 액티비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일 테니까 어쨌든 그거에 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도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모임을 근데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장벽을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아까 언어 교환 모임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도 어쨌든 외국에서 많이 생활한 사람 입장으로서 한국에서 이제 좀 외국 때가 벗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감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도 언어 교환 모임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안전이에요. 안전. 너무나 랜덤 피플들이 오기 때문에 네.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인들끼리 모이면 적어도 얘의 기본적인 문화 정서는 내가 이해하고 있어. 우리는 동일한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 애들은 얘가 뭔 짓거리를 할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문화야 하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통제가 안 이러잖아요. 되는. 네, 그러니까 예상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막 얘가 어쨌든 검증된 애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좀 어쨌든 여자 게스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네. 네, 왜냐면 저도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올 때도 일단 그 상세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일단 그걸 읽어보고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네. 거기에 굉장히 저희는 단호하게 적어놔요.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까지 적어놓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좀 무섭게 적혀 있어요. 어떤 식,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좀 여기는 그러니까 노 편견, 노 오지랖, 온리 오픈 마인드. 이 애들만 와라. 꼰대 나가라. 좀 이런 식으로 아예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보수적인 사람들은 얘네 뭐야 그냥 하고 넘겨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런 거 원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친구들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장벽을 높여놓고 그리고 이제 미처 못 걸러진 친구들 미처 못 걸러진 친구들 파티에 왔는데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 퇴장시켜요. 현장에 왔을 때 네. 돈 쥐어서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보내요. 나가라고? 네. 왜냐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깽판 치고 경우는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막 남미세 여미세라는 말 아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이 이제 좀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들이나 뭐 아니면 뭐 동성들한테도.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 파티 분위기에 저해가 되니까 네. 저희는 보통 한 번 모이면 40-50명씩 모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한 명이 39명, 49명의 그 하루를 다 날리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거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 명은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얘는 우리 결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어차피 얘는 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쳐버리죠. 하고 그거를 저희는 애초에 시작하기에 앞서 그거를 굉장히 그 호스트라는 친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럼 호스트가 어떤 직원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원래 예. 처음에는 호스트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쵸. 제가 처음에 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매뉴얼화 시켜서 이제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모임에 안 나간 지 한 거의 올해 초부터 안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냥 수급만 하고 네, 뒤에서 조종하고 가끔씩 유니콘처럼 얼굴 비춰주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한 20대 분들이 네. 이거 되게 흥미롭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쵸. 이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사람을 모집하는 것부터 네. 일단 네. 모집을 하고 돈을 받고 오프라인으로 여기까지 일시 장소 알려서 와라. 그쵸. 와라 한번 놀아주고 안녕. 공간을 열어서. 이러고 끝. 운영하고 파는 것까지 네,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네, 네. 각각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한번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모객을 한다. 어디서 모객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미 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어. 뭐 내가 인플루언서다. 적어도 팔로워가 몇천 명이 있다. 그런 사람이면 자기 풀에서 모으면 됩니다. 네. 내가 이런 파티를 할 거다. 올 사람 신청 받는다. 구글 폼 작성해.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임을 추구하잖아요. 저도 이 모임을 시작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서 팔로워 500명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도 아닌 사람이 그냥 사업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임 친화적인 사람들, 고객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진짜 블루오션 사업이에요. 완전 음. 미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 너 이런 소셜링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두 명 알까 말까 해요.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작년까지. 네. 저도 작년 말에 처음 알고 이거 재밌겠다 해서 시작해봤는데 사업성이 있네? 시장성이 있네?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지금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경계해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놀아? 그런 거는 친구 없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아?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모임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인프라가 전혀 없다면. 네. 그럼 플랫폼 이름이 소셜링이에요? 아니요, 플랫폼이 소모임이나 엄청 많습니다. 뭐 이런 어플. 소모임, 뭐 넷플연가, 예전에 뭐 남의 집 같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됐고 문토, 프립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거 같아. 그 디즈니, 넷플릭스 그 전쟁 어. 같아요. 플랫폼의 그 춘추 전국 시대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소셜 모임을 주최해주는 그 플랫폼들. 맞아요. 그냥 거기서 내가 이제 모임을 올려서 올리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올리는 작업도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네. 모임을 여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거네요. 아직 블루오션처럼. 진짜 거의 완전 극초기 시장이죠. 왜냐면 진짜 열에 한둘 알까 말까 한 사업이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다. 네. 모았으면 내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뭔가 대관을 하거나 이제 대관을 진행을 해야 하는 될 경우도 텐데. 있고 네. 그냥 본인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에서. 제 친구. 네. 제 친구가 이제 저 이렇게 소셜링 하는 거 보면서 한번 내 집에서 일단 본인의 스토리를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어필을 해요. 네. 나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데 살다 왔고 지금까지 이런 엔잡러의 인생을 살아왔어. 그래서 나 이 엔잡러들 모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그래서 자기 한 그때 4평, 5평 남짓된 원룸인데 그냥 이런 테이블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한 5명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5만 원 받고. 다과 주면서. 아니 말하면서 어이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냥 아니 4평 기본- 월세 뽑는 거네 그냥 그걸로. Exactly. Yeah. 퍼펙트. 퍼펙트 비즈니스.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한강 트레킹해요.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본인 인건비만 드는 거죠. 근데 그러네. 어차피 그냥 나 혼자 가서 산책할 거 사람 4명 5명 모아가지고 같이 산책하면 난 돈도 밟고 내 200칼로리 쓰고. 맞아요. 사람들 그 즐겁게도 해주고 나도 친구들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소모임 어플을 제가 한번 깔아서 들어가 봤는데 뭐 등산 모임이니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다양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무료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다 돈을 돈 받고 해요. 모임을 네. 운영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파티처럼 내가 이렇게 가서 뭐 하이볼 먹고 와인 먹고 하는 거 그냥 밖에서 와인바 먹으면 훨씬 더 싸게 먹을 수 있어. 근데 굳이 내가 여기 와서 하는 거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아주는 근데 그래서 그 본질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모으느냐가 본질이에요. 그러네요. 그 비슷한 테마에서 맞습니다. 생각이 잘 맞는 사람들을 네네네네. 잘 모아주는 네. 거. 그 말 그대로 이제 옛날에 저희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저기 클럽이 물이 좋더라. 그런 느낌처럼 이 모임이 가면 수질 관리 좋은 사람들이 필수입니다. 많다. 네네네. 이런 게 돼야 이제 네. 잘 되는 거네요. 이 부업이 내년에 더 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당연히 흥하죠.
지금도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도 많이 제가 더 생겨나고 작년에 이제 제가 딱 한 지 1년 됐거든요. 있나요? 네. 근데 그 1년 전보다 지금 새로 생겨난 플랫폼도 엄청 많고 음. 그 참여하는 이제 호스트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자 같은 네. 느낌이거든요. 네. 호스트들도 엄청 많아지고 그거 제가 또 거기 일조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런 걸 강의하고 커뮤니티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호스트가 되는 거는 뭐 자격 사항이 필요 없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업자 없어도 돼요.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입하고 내가 모임 만들어야지 하면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거기에 그냥 글 올리면 내가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바로 시작해서 그냥 일주일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네요. 거의 만약에 내가 일요일 날 모임을 열었어. 네.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막 만약에 이 플랫폼이 이제 매주 정산되는 그 날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한 플랫폼이 수요일마다 정산이 돼. 그러면 일요일 날 매출이 나오고 수요일 날 정산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돈 근데 버는. 인풋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뭐 포토샵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맞아요. 편집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냥 짤막하게 내 스토리 남기고 어떤 사람 맞아요. 모으겠다라고 글만 좀 잘 쓰면 근데 여기 글을 가장 잘 써야 포인트가 되나요? 뭔지 아세요? 네. 그냥 뭐죠? 재밌어요. 그게 전 제일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게 돈 벌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음. 왔어요. 네. 뭔가 왔다고 해서 사실 그냥 막 모임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모임을 좀 그쵸. 잘 재밌게 운영을 하려면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그 해야 되나요? 저희가 타임라인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네네. 저희가 만약에 2시간 모임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이때는 뭐 어떤 거 하는 시간, 이때는 뭐 게임하는 시간 이거를 본인이 짜야죠. 그래서 이제 2시간을 한다 그러면 2시간에 대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이제 진행을 좀 한다. 그러고 마무리하고 빠이빠이 하면 나한테는 정산이 돼서 돈이 들어온다. 맞아요. 이런 굉장히 심플한 맞아요. 근데 그 타임라인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그 모임이 그 모임이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있는 데들 한 3군데 방문하셔서 그냥 네. 그거를 종합하셔서 본인 타임라인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지금 모임을 3가지 테마 정도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거의 기획한 모임만 한 100개 넘어요. 네. 이거는 미국식 홈파티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모임인 거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연극하는 와인바를 진행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때 제가 이제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서 그런 저희가 이제 지점이 2개가 있습니다. 영등포점이 하나 있고 홍대점이 하나 있는데 영등포점은 좀 이런 파티 같은 거 위주로 하고 홍대점에는 좀 더 이제 살롱처럼 아트 살롱처럼 그래서 뭐 공연을 보면서 같이 소셜링을 즐긴다던가 그래서 제가 다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티스트들 막 연극 배우, 뭐 낭독극, 스탠드업 코미디, 막 어쿠스틱 밴드, 막 현대무용 이런 사람들 공연을 보면서 즐기는 소셜링도 있고 그리고 클래스형 소셜링도 열었어요. 막 유튜브 같은 거 알려주는 거, 부동산, 독서 모임 이런 것도 열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해요. 테마는. 그래서 이걸 네. 지점이 있다고 하니까 약간 뭐지라고 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원래 대관을 하셔서 하다가 돈이 잘 벌리니까 임대를 한 거죠. 임대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는 파티를 그냥 본인 공간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홍대점이랑 영등포점 2개가 있고 지금은 이제 공간 협업을 해요. 네. 기존 공간 엄청 좋은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개미굴이랑 같이 협업하고 싶다. 저희 개미굴입니다 이름이. 네. 그 개미굴이랑 협업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는 이제 그 공간에 가서 이제 거의 무료로 대관을 해서 하죠. 그 공간 입장에서는 공간이 뭔가 활발하게 부흥되는 그쵸. 느낌을 2030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효과를 또 줄 수 있는 윈윈인데 진행을 하죠 그렇게. 이게 대관비까지 안 들어버리면 진짜 완전 다 순이익이네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부업에서 본업화가 된 이유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그런 뭐 카페 와인바 이런 것도 해봤지만 마진율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마진율도 가장 높고 그리고 일단 제일 재밌고. 그러니까 이게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덕업 일치죠. 야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지금 20대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내가 모임에다가 올리면은 그게 사람 뭐 모이겠어? 내가 정원 채울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뭐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었죠. 네. 나만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퍼스널 브랜딩이랑 똑같아요. 그 그 모임이 똑같은 와인 모임이라 그래도 누가 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쵸. 누가 여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타임라인이 달라지고 컨셉이 달라지고 뭐 와인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 호스트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모객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요인은 무궁무진하지만 그래도 이 플랫폼 안에서 모으면 별로 그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플랫폼 자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 플랫폼이 보니까. 수수료가 한 2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비교적 이런 거에 따지면 그러니까 막 스마트 스토어가 한 10%도 안 되는 거로 따지면 네. 20%가 높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마케팅비라고 생각을 해야죠. 아, 그렇죠. 아니 네. 뭐 크몽에서 내가 전자책 만들어서 팔아도 20% 그쵸. 떼이는데. 그래서 저가 추천드리고 싶은 만약에 내가 완전 진짜 0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일단 플랫폼에서 모이면 잘 모여요. 잘 모이기 때문에 일단 플랫폼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고객 DB를 쌓고 단골들을 유치를 해서 이제 외부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그 프로세스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플랫폼에 이미 이제 그 어장에 모여 있는 이 모임에 네네네. 좀 친숙한 분들이 많이 네네네. 거기서 어느 정도 내 모임에 이제 네네. 인프라를 만들고 그 뒤에는 나와라. 네. 제가 지금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제 유튜브 보고도 많이들 하셨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하시고 왜냐면 네.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유리마저님이 보시면서 근데 모임마다도 굉장히 흥하는 모임과 좀 잘 안 되는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네네. 그럼 그런 어떤 좀 특징? 잘 되는 모임의 특징이랄까요? 뭐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셜링 사회 본질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관리에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왔을 때 그분들을 단골로 잘 잡아서 맞아요. 계속 오게 만들고. 계속 오게 만들고 만약에 그런 좀 문제가 되는 고객들이 계신다. 그럼 얼마나 잘 내치느냐. 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수질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클럽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시는 네. 분들이 느끼기에 여기 있는 호스트가 신경을 쓰면서 오시는 맞아요. 분들의 관리를 하는구나가 느껴지면 계속 오겠네요. 고객들이 가장 그래도 염려하는 부분이 안전하고 어쨌든 그 긴장하고 와요. 아무래도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컨텐츠로 잘 풀어주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야. 하고 컨텐츠도 이게 계속 고여있지 않고 어떻게 계속 베리에이션도 주고 단골들 재미있게. 네. 이거 근데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이게 그 소셜링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취향과 관심사, 결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거에 따른 교류의 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같이 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면 진짜 파티형 이런 게 되겠고 만약에 내가 I 성향이다. 근데 뭐 내가 진짜 이렇게 유튜브를 해. 네. 그러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유튜브 하는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소셜라이징 하는 모임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영화를 좋아해. 그냥 입 닫고 영화 보는 거죠. 그럼 다 같이 영화 봐요. 이런 모임도 있거든요. 영화 보고 그 영화에 대한 평도 나누고 끝나고 네. 나서 그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입 닥치고 한강 트레킹하거나. 그러니까 굳이 이게 네. 사실 대규모 모임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모임의 형태는 한 10명 내외로 진행돼요. 그렇죠. 내가 5명 뭐 내외도 있고. 많은 사람들 네네.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냥 3-4명 정도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네네네. 내 원룸에서 네. 같이 그냥 수다 떠는 정도의 모임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 본인이 충분히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야. 본인에 맞게. 지금 근데 사실 이게 27살이라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쩌다가 사실 이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됐고 어떤 사업들을 경험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소셜링 사업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네. 주변에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변에 막 창업 동아리 막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는 아닌데요. 그 어쨌든 주변에 공부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제가 좋은 대학교 가서 대기업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또 그때 국제통상학과여가지고 삼성물산 들어가야지. 이거에 제 목숨을 바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면 나중에 뭐 40 넘어서 뭐 은퇴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강제 귀국을 당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수업이 이제 새벽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낮 시간 동안 비니까 인턴 같은 거라도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스펙을 쌓아보려고 이제 어쨌든 전 이제 돈을 벌러 나가야 되니까 졸업을 하면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지옥철을 타고 이제 면접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진짜 너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닭장 같은 사무실에
막 말도 없어 사람들. 막 진짜 그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나니까 전 그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같이 이런 애가 그냥 그렇게 진짜 속된 말로 대가리 깨진 애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부장님한테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할 수 있을까? 나는 바로 잘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당장 지금 취업을 막 간절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때가 이제 4학년 1학기 딱 갓 끝난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뭐 믿져야 본전이지 뭐 다른 일을 해보자 이러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유튜브에 스마트 스토어 그 강의가 나옵니다. 신사임당님의. 아 전설적인 영상이죠. 네. 누구나 월천 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제가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스마트 스토어가 근데 이제 하나가 잘 되니까 이게 막 연쇄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또 다른 스토어도 네. 하나 더 차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흑돼지라는 아이템도 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카페랑 와인바도 하게 되고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그렇게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다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은 제가 그냥 컴퓨터로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은 계속 죽치고 뭔가 가게에 있어야 되고 하고 뭔가 이게 확장의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뭐 그때 당시에도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겠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좀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풀고 싶다. 이 일로 쌓인 스트레스 풀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거를 하게 됐는데 또 돈이 잘 벌리니까 이렇게 재밌게 돈 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좀 정리하고 이걸 이제 본업화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 잠깐 들어왔다가 네. 우연히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네.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망하면 다시 딴 일 해야지. 망하면 취업해야지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네. 잘 되면서 확장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 사업까지 어떻게 네, 기회가 계속 돼서. 오잖아요. 아시겠지만 그쵸, 이제 아는 네. 막 이렇게 커지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계속 제안들도 음.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근데 어떻게 네. 보면 사업적으로 되게 승승장구 계속 해오셨네요. 그쵸. 근데 실패한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브랜드를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네. 막 한국어 교육 플랫폼 이런 것도 시도해본 적 있고요. 제가 이거 미국에 가서 막 프로젝트 한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발가락 양말 브랜드 만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것들 다 했어요. 막 그 남미에다가 화장품 수출한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다 저질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무자본 창업 수준에서 다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새가슴이에요. 네. 완전 새가슴이어가지고 그 리스크를 많이 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했던 모든 사업 방식들은 거의 소자본, 무자본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처음에 한 10만 원치 중국에서 물건 사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1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어차피 잃어봤자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진짜 작고 빠르게 많이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27살에 그럼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 월에 수천만 원을 벌고 계신 것 같은데 유리마제님이 20살 분들한테 지금 딱 갓 20살이 된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까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포리알님도 이제 이런 자기개발 사업판에 있으면 어린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막 많죠. 19살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몇 천만 원 벌었다 막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업 시작해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라. 이런 거를 먼저 기대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네. 사업하지 말라고 해요. 뭐랄까, 그러니까 이 돈 버는데 너무 시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20살 때는. 저는 오히려 경험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차라리 워홀이나 가라. 네. 이렇게 추천해요. 워홀 가서 저기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나 따라. 그게 더 나중에 장기적으로 인생을 봤을 때 더 많은 경험이다. 하고 요즘에는 진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무조건 그 외국어를 잘하는 게 거의 전 디폴트 값이라 생각을 하고 이 외국 문화 그 경험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짜 이 20살 때부터 돈 벌겠다고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젊음이 아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이 시기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 돈 버는데 혈안이 되지 않고 경험을 하는데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저는 근데 너무 그냥 100% 공감하는 바라서 저는 사업판에 여기 자기개발에 막 그 사업 돈 버는 거 멀천 모임 이런 거에 20대 초반 오면 나가라 그래요. 거기서 워홀이나 가서 저 그냥 외국에 가서 살라고 차라리. 그럼 그 외국에서 그
밑바닥부터 경험해보는 걸 차라리 하라고. 제가 외국에 가서 저기 식당에서 일하는 게 지금 너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네. 사실 그 경험 소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내 경험을 채우는 데에다가 돈을 써야 된다. 이 지금 보면은 진짜 말한 것처럼 20대 초반에 돈에 되게 혈안이 지금 되어서 지금 너무 심해요. 사실 오히려 시야가 더 좁아져 버리는 맞아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안 하면 병신. 지금 막 진짜 단군 일에 제일 돈 벌기 쉬운 시대인데 여기서 사업 안 하면 병신, 직장 다니면 병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전 진짜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정답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맞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장이 잘 맞는 친구는 직장 다니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방골 기질이 심한 사람이어서 그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어서 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편협하게 생각을 하는 거를 멈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씬만 봐도 또 사실 엄청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가까우게 동남아만 나가봐도 이런 시장이 또 있구나를 보게 맞아요. 되고, 뭐 호주를 가든 미국을 가든 또 그런 이제 서양권을 가게 되면 또 서양권에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막 스마트 스토어로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맞아요. 해서 매몰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말씀하신 이거를 것처럼. 몇 년 하면서 느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조건 외국에 나가라는 거를 가장 추천하고 싶고요. 외국에 나가는 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냥 알바 몇 달 해가지고 500만 원만 벌어서 워킹 홀리데이 그냥 가는 걸 추천해요. 가서도 그냥 그 막 2잡, 3잡 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경험의 양을, 경험의 총합을 늘려서 그 커넥터 닷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많이 찍어 놓는 거. 근데 그 분야를 불문하고 그게 나중에 돼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경험을 전 지금 진짜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뜬금없이 남미에 가고 미국에 가서 살고 막 중국에서도 한 몇 달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뜬금없이 했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은 거기다 놔뒀던 돌이 언젠가 갑자기 맞아요. 역할을 해가지고 뭔가 일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또 혹시 뭐 추천할 만한 게 있나요? 그리고 닥치고 돈 버는 활동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뭐 굳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 알바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도 그 엘리트 코스는 아닌데 그 목동에서 자라면서 어쨌든 굉장히 걸러지고 필터링 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또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면 그 목동에서 더 걸러진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만날 수 있는 인간군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내가 넓히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딱 그 다양한 곳에 나를 던져보는 경험. 근데 돈 벌어보는 경험도 그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으면 그걸 좀 못하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첫 사업이 잘 안 되고 나서 대리운전을 할 때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다양한 네. 분들을 운전석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것 같은 분, 굉장히 고급 차를 타시는 네. 그런 분의 대리운전 기사도 해보고, 완전 또 이제 뭐랄까요, 말 그대로 진상이신 분들의 대리운전도 해보면서, 근데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를 사실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실제로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이제 20대 초반들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전화하는 거를 공포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콜포비아라고 하죠, 진짜. 네. 어. 저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만나라. 하고 돈 벌어보는 경험도 어렸을 때부터 한번 해봐라. 그 길거리에 붕어빵도 팔아보고. 근데 전 진짜 그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붕어빵 팔아보셨어요? 아니요. 왜 안 해본 거를 나보고 하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보라고 이거죠. 이런 그 여러분들 아, 특징이 본인이 안 해본 거 하라고. 저는 꽃 팔아봤습니다. 졸업식에서 꽃 팔아봤습니다. 저는 네. 그 대학 축제에서 야광봉 팔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별의 별거 그냥 다 해봐라. 하고 싶은 그렇죠. 거. 네.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벚꽃 축제 가서 담요도 팔아보고 했거든요. 저도 피크닉 매트 팔아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냐. 특히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을 수 있었냐.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 A/B 테스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건 삶에서. 내가 좋아한다 아니다. 좋아한다 음. 아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도 막 빨리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이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좋아할까 아닐까에 대해서 사실 이걸 알아보려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걸 실행으로 옮기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시작하는 거. 당장 망해도 큰 지장 없는 선에서 작게 많이 빠르게 실행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이 그걸 너무 음. 거창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 생각하면 막 진짜 막 기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 스마트 스토어하고 아까 그 야광보 파는 것도 저는 다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작게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사례를 많이 못 보면 모호하고 되게 거창하고 요원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사례들 저만 봐도 사례잖아요. 대학생 때 진짜 돈 한 푼도 없는 애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하나의 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너가 왜 못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엄두가 안 날 때는 일단은 나랑 비슷한 처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면 그나마 좀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용기를 줬던 어떤 스토리나 뭐 영감을 줬던 인물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 궁극적으로 그 글로벌 기업가가 되는 게 저의 꿈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레이크록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 처음 밝히는 비밀인데 저는 네. 글로벌 김밥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밥 네. 가장 좋아하는 게 김밥이고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게 김밥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네. 하고 어쨌든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김밥이라는 아이템으로 저는 전 세계를 한번 누벼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김소 회장님이나 켈리치 회장님처럼. 그쵸. 근데 그분들도 진짜 거의 맨손으로 시작하신 모습을 보고 내가 왜 못해? 난 아직 훨씬 어리고 할 수 있는데 저분들도 하셨는데 내가 왜 네.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기업 하면 솔직히 엄청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네. 하고 낯깝게 할 수 있겠어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한 걸 보고 저가 엄청 용기를 얻었어요. 이미 선행의 길을 가신 또 네네. 그 선배 기업가들을 보시면서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뭐? 그래서 지금 그 FME 쪽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쪽 바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미국으로 가서 시작을 하실. 그래서 지금 제 목표가 한 3년 안에 떠나보는 게 목표예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뭐 개미굴로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를 매각을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망하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저는 가는 게 목표예요. 아니 진짜 3년 후에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 읽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응원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열심히 김밥 푸드트럭으로 미국 전국을 누비고 있는 트럭에서 김밥 파는 여자로. 맞아요. 할 수도 있어요. 스탠포드 앞에서 막 네. 캘리포니아 시작해가지고 유리마제님 만나봤는데요. 정말 그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